네, 그럼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진행해 주실 강원대학교 김희정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위기 탈출 넘버원 인구 밀집 지역의 지질 재해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직접 6.8짜리 지진을, 그것도 한국도 아닌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관련 연구를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학교에서 중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지진을 당했을 때, 경험했을 때 어떻게 저처럼은 대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갑자기 오는 그런 지질 재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교수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부 지질학과 교수 김희정입니다. 오늘 저는 위기탈출 넘버원 인구 밀집 지역의 지질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순서는 우선은 앞에 선생님께서도 우리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질 재해와 그 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지질 재해의 소개 및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구는 굉장히 역동적이요, 다이나믹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저는 여기서 자연재해 중에서 특히 지질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질재해는 지진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진 해일, 그리고 산사태 등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는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싱크홀, 또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지질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질재해는 지구의 자연적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질학적 변화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럼 또 여기가 또 중요한 건 뭐냐?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했다면 저희는 그렇게 이렇게 위험하다, 아니면 또 그 위기 의식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위험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지질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결국에는 인명 피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이 지질 재난은 미리 대비하고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은 인구 중심지에 인구 밀도가 국가 평균 인구 밀도를 초과하는 총인구 25,000명 이상의 인구 밀집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도 인구 밀집 지역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질 재해에 소개할 때 이제 지진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진은 지층이 지구 내부에 생기는 커다란 힘을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끊어지면서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지진의 세기와 진도가, 이게 세기는 진도나 규모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진도랑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 진도는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흔들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척도고 진도의 세기를 12계급으로 12계급으로 등급화해서 나타냅니다. 진도는 인텐시티, 그러니까 흔들림의 수치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곳의 에너지입니다. 절대적인 척도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측정 위치에 상관없이 지진 규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이라고 해가지고는 좀 일본과는 다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도 계급을 흔들림의 척도로 봤을 때 진도 1은
사람들은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지진계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도 2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위층에 소수의 사람들,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렸나? 라고 할 정도로 좀 약간 느낄 수 있고요. 진도 3일 경우에는 건물 위층의 사람이 현저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진도 4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맞지? 맞지? 할 정도로 느끼게 되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고요. 진도 5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릇, 창문이 깨지고 되죠. 그리고 진도 6일 경우에는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고 벽에 맞게 달아둔 그런 액자 같은 거 다 떨어지고요. 진도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실한 건물일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진도 8일 경우에는 일반 건물도 부분적으로 붕괴가 되고, 부실한 건물일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진도의 이 계급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지진을 관측하는 장비는요, 이제 속도계와 가속도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속도계 중에 단주기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대 같은 경우는 먼 곳, 그러니까 일본에서나 아니면 더 다른 나라 먼 곳에 있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광역대 속도계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계는 이 가속도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이 지진의 진도의 진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이 규모도 나중에는 이 가속도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진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한반도는 지진에 있어서 안전한 곳인가요? 네,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나기 전에는 우리는 지진에 있어서 다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6년 정주 지진과 17년 포항 지열 발전소 지진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고전 문헌을 보면, 역사 문헌을 보면은 삼국사기 등 역사 문헌에 따르면은 2100여 회의 지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예전에 이제 이 한국 기상 기록에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제 강원도라고 하면은 저 강원도에서 왔잖아요. 근데 유일한 이 분단도인 거 아시죠? 똑같이 북한도 강원도라고 쓰고 이제 남한도 강원도라고 쓰는 분단도인데, 이제 이게 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양양이라고 하니 좀 이쪽 아닌가 싶긴 한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담벽이 무너졌고 기아가 날아와 떨어졌다. 이 정도면은 한 6, 7 됐나 싶을 정 5, 6, 7? 예,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고 그 마치 소리가 물을 끓는 것 같았고, 그리고 삼척부의 동쪽 능파대 수중이 10여 장이나 되는, 이 10여 장이란 이 단위는 열자 3.3m 정도니까는 10여 장이니까 30m 정도 되는 돌이 가운데 부러지고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지진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당장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1시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일어날 수 있어요. 지진은 항상.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진이 안전하다 생각하니까는 그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연도별 국내 지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요, 1978년부터 2021년까지 기록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78년부터 98년도까지는 아날로그식으로 관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지진의 발생 횟수가 좀 적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99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제 디지털 관측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99년 이후부터. 그러면서 이제 기기가 이제 센시티브 하니까 더 많은 지진을 잡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이 2016년과 17년에 갑자기 이 지진이 이 규모 2와 이 규모 3의 지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여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한 400회 넘는 여진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지진 발생 추이를 계속 평균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좀 정상치로 돌아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요 지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경북, 가까운 경주에서
대구에서 경주까지 한 1시간 거리인가요? 네. 이 경주시 남남서쪽에서 규모 5.8짜리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5.4짜리 지진이 일어났죠. 이렇게 또 그 다음에는 이제 1980년도에 규모 5.3짜리 지진이 북한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주요 지진 중에 대표적인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날 일어났던 경주 지진과 그 다음에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항 지진이 지금 근래 이 11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때 모든 고3 수험생들의 염원이었던 수능일이 바뀌었어요. 이 수능 전에 이 지진이 나면서 정말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저는 이제 포항에 있었어요. 이제 지진이 나고 나서 이제 바로 와서 이제 조사하느라고 난리 났었는데 이 지진을 보면 제가 처음에 뭐랬죠? 우리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했잖아요. 그럼 규모는 지금 보면 경주 지진이 5.8이에요. 그리고 포항 지진은 5.4입니다. 근데 이 피해를 보면 달라요. 그쵸? 피해가 포항 지진이 규모가 5.4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해액은 850억 여진도 많았고 여진은 뭐 경주가 더 많긴 하지만 이 규모에 비해서 포항의 지진의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지역이 경주 지진은 우선은 이 진원의 깊이가 한 15km, 14km 정도의 깊이에서 났다면 포항은 한 7km 정도에서 났어요. 더 지표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의 정도가 더 셌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주 지진은 화강암 같은 암석에 있는 곳에서 지진이 발원했다면 이쪽은 이제 퇴적층이어서 더 많은 이 피해를 일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주는 이게 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라면 포항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이재민 플러스 재산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게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진과 지진 해일 대상 구역을 정하고요, 그리고 지진 조기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진 통보 구역, 그러니까 규모가 5.0 이상이면서 진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서는 국내 지진 통보 영역, 가끔 문자 오죠? 기상청에서 지진 하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계속 기상청에서 연락 오고 하면 뭐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했는데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이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 오면은 다 모니터링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진 조기 경보 자동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파, 에스파 지구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제 피파, 에스파 우리가 말하는 실체파라고 하죠. 가장 먼저 오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도 하고 그래서 피파, 에스파 하는데 세컨더리 웨이브, 에스파 해가지고 하고 피파가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파를 보고서 감지를 하고 야 지진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피파보다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가 큽니다. 지금 지진 발생. 그래서 이 큰 피해를 일으키는 에스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국가에서는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속도가 빠른 지진파 피파를 분석해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에스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경보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주요 국가 시설 관리 기관에는 주요하게 여기에서 이제 이 에스파, 피파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기상청의 주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지진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9일 모로코에서 여러분 지진이 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 모로코에 내가 왜 갔냐 하면은 이 모로코 마라케시라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미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미라 보면은 그 고대의 도시 메디나, 올드 메디나 하면서 흙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미라의 그 로케이션이었죠. 근데 그곳에 저는 이제
지질공원, 그러니까 세계지질공원에 관련해서 일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가게 방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글로벌 지오파크 네트워크에서 그 모로코 마라케시 모군 세계지질공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밤 11시 11분 11초였습니다. 자다가 딱 처음에는 독일 지질조사국에서는 7.0이라고 했었어요. 규모가 7.0이라고 했는데 다시 USGS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7은 아니고 6.8이다 라고 수정을 하긴 했지만 저는 9 이상이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자다가 밤 11시 11분 11초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 흔들림에 깨가지고 했으면 저는 가위 눌린 줄 알았습니다. 가위 눌린 줄 알았고, 그리고 나서 바깥에 제가 묵었던 호텔이 그 7층이었어요. 근데 7층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프리카는 이제 0층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층인데 0층은 7층이면 8층이 높인 거예요. 처음에 8층에 방이 배정됐을 때는 와, 나 너무 좋은 곳에 제일 높은 꼭대기 묵는구나 했는데, 그리고 바로 창문을 보면은 그 수영장도 보이고 하는 곳에 이 지진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저는 제가 이제 가위 눌린 줄 알고 있었는데 바깥을 딱 보니까 수영장에 원래 수영장 물은 굉장히 잔잔하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수영장 물이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지진 영어로는 세이시라고 이 정진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고여 있는 물, 호수나 수영장 같이 뭔가 아이솔레이트돼 있는 물에 압력이나 힘한 충격을 주었을 때 물이 움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상을 봤어요. 저는 잠결에 일어나서. 그래서 나는 이게는 꿈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이제 교수님이 그 카톡방에서 지진이라고 딱 보낸 거예요. 그때 정신이 딱 차린 거죠. 그 전까지는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요, 여러분 시간대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신이 말짱한 오전에 일어났을 때와 내가 대처 방법과 자다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뭐 지금 근래 뭐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당장 제가 말한 오늘 1시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열흘 뒤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전에 지금 9월 9일 전에 저희가 저희 전국 지질학 필드 연합이라고 해서 저희 지질학과들은 전국에 그 거점국립대학교에는 그 제주대를 대학하고 지질학과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사립대에는 연대, 고대에도 지질학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대만에 갔었어요. 대만에 왜 갔냐? 이 지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서 가서 활성단층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교수님들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저는 그 대만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치치 지진 7.7이었나요? 7 이상의 규모 이상의 지진의 체험장에서 체험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고,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또 이게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리고 이거는 같이 저랑은 아니지만 다른 팀들이 가가지고 제주도 팀들이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본인 호텔이 이렇게 망가졌었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밖에 이제 나오고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애가 둘이거든요. 5학년짜리 하나, 3학년짜리가 있는데 엄마가 이 아프리카 와가지고 지진 나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순간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 이 사람 2번 장가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지진이라는 게 진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데서 경험해본 거랑 또 진짜 경험해본 거는 다르다는 거. 물론 밤 11시 11분 11초에 자다가 깨서 당했을 때 그 10초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이 모든 생각을 하게 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정말 긴 시간이었거든요. 네. 아무튼 지진 여러분들, 제가 뒷부분에 나올 거지만은 이 지진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 이 대처 방안은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지진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처음엔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혹시
6.8 이상의 지진을 경험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다. 내가 제일 내가 최고다. 왜냐면 제가 이런 관련해 가지고 다른 학교 교수님이나 본인들이 6점 몇짜리 지진을 6.2인가를 중국에서 경험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배틀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나 6.7. 나는 6.1, 2 이랬어요. 내가 이겼어. 그랬더니 너 몇 층? 나 8층. 나 24층. 졌어. 이렇게 이게 감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엔 이제 지질로 인해서 지질 해일이 우리 쓰나미라고 하죠. 지질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JTBC 뉴스에 2016년 7월 26일 날 나왔던 방송의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이곳은 17만 명이 사는 가나다원은 가마쿠라시의 해안가 봅니다. 푸른 바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마을 풍경으로 참 아름다운데 지진과 함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바지를 뛰어넘은 파도는 구호와 sur기를 집어넣습니다. 풍경들은 고음이 되며 급함합니다. 거센 물살은 거침없이 마을을 향해 돌진합니다. 바다에서 1.5km가량 멀어진 동아지구의 선별가인데요. 시커먼 파도는 이곳까지 빠른 속도로 밀어닥칩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에 실제 마을의 모습을 그려 담아 구호와 플러스를 함께 보여줍니다. 남쪽 상하이만에서 기호 8.7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14.5m 높이의 쓰나미가 도시를 풍부화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규모 9.0, 일본 백신대 17m에 몰입합니다. 가마쿠라시는 1923년 당도 백신대 쓰나미 양국이 있습니다. 수십 20m에서 시속 36km의 속도로 접근하는 쓰나미가 육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8분. 모래사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쓰나미 피난법으로 지정된 소방서 4층 옥상까지 올라오는데 얼굴 20분 걸렸습니다.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면 8분 안에 도시대나 도시본 등등한 콘크리트 건물 옥상을 못된 피해야 생깁니다. 가마쿠라시에서 JTBC 이정호입니다. 네, 여기서도 말하는 골든타임 8분 안에 대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네, 우리나라에도 주요 지진 해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1983년에 규모 7.7짜리 지진이 있고 이런 지진 관련해가지고 주요 이 지진 해일 원인들에 있어서 이제 지진 해일이 일어난 동해안 지역에도 주요 지진 해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 지진 해일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83년 5월 26일에 지진이 7.7짜리가 일본 혼슈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진 해일에 의한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그때 인명피해 사망 1명, 실종 2명, 부상 2명 뭐 등등등 피해 상황이 좀 컸어요. 그리고 피해 금액은 당시 금액으로 봤을 때 83년에 한 3억 7천여만 원. 근데 93년도 7월 10일에는 지질 해일 특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우선 뭐 재산상의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지진 해일의 특보를 듣고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상청이든 국가에서는 지질 해일 감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CCTV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처럼요. 지진 연안주기 장주기파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지진 해일로 인한 그런 이런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 피해가 없기 위해서 이런 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진 해일 예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진 해일 특 정보 발표의 기준이 있는데요. 지진 해일 경보 같은 경우는 규모 6 이상이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상 해일의 높이가 1.0 이상일 때는 지진 해일 경보 문자를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질 해일 주의보, 그 다음에 지질 해일, 그러니까 특보 해제, 그 다음에 지질 해일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수준에 따라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산 있습니다. 이제 화산. 화산 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제 뭐 백두산, 울릉도 뭐 얘기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화산. 땅 속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한 생긴 지역이 바로 화산인데, 이 화산 관련한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암산, 명박, 암매, 다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 화산 중에서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화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29개, 국내 2개와 일본 27개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활동성이 있는가, 기온 이후 분화 이력이 있는가라는 거를 보고, 또 암석의 종류가 폭발성이 높은 규장질 성분의 암석이냐, 아니면 과거에 폭발 규모가 컸냐 작았냐, 이것도 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서울과의 거리,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메가시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울과의 거리가 1500km 이내에 위치했을 때 우리는 국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이라고 하고, 이 선정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화산의 분화 기록을 보면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으로 이루어진 곳들이죠. 특히 이 백두산의 화산 기록을 보면 946년에 폭발 규모, 그러니까 화산 폭발 지수가 있어요. 7 굉장히 큰 거거든요. 뒤에서 보면은 알지만 이 화산이, 이 백두산 화산이 이제 7입니다. 극도로 거대한 화산이에요. 사실 이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이 백두산 폭발할 때 나온 그 화산재 테프라가 일본에도 있거든요. 그 해산재가 날아가서 수센치 쌓여 있어요. 얼마나 큰 화산이요, 얼마나 큰 분출이었겠어요, 그렇죠?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화산 감시 분석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산재도 아까 말한 테프라, 이것도 특보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통보 발표 기준이 우리나라의 화산재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또 이제 화산재 경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화산재 주의보, 그 다음에 화산 정보를 보내주는 거는 화산 분화로 국내에 영향이 가는 예상이 될 때 이런 특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요, 이렇게 지질 재해, 뭐 지진, 그다음에 화산, 그다음에 쓰나미, 뭐 지진 해일 관련해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기했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왜 여기 왔냐? 저는 사실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학교가 중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점연구소가 바로 지질 재해의 그런 인구 밀집 지역의 지질 대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하고서 하는 연구소인데요. 최종 목표는 국내에서 지질 재해 저감을 위한 지구과학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의 활성단층, 지질 재해 위험성을 연구하고 있고, 또 지질 재해에 의한 지표 변이, 지하수 환경 변화, 그다음에 지질 재해 지역의 평가 기술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뭐 하냐? 저는 사실 지하수 전공입니다. 지진 전공이 아니에요. 구조 지질, 뭐 지진, 뭐 이런 사이즈믹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지하수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지하수 공부하는 사람은 웬 지진? 이제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지하수 환경의 변화가 이제 지진과 함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진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런 인구 밀집 지역의 지질 재해 피해의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런 연구의 거고요. 특히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이 총괄 책임 연구자는 이윤열 교수님이고, 많은 공동 연구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표 변이 및 지하수 환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구조질환 또 퇴적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추가령 단층대, 이쪽 주변이 이제 경기도 일대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기 동두천, 포천 이쪽으로 이런 단층대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반도 지질 재해 가능성과 발작 기작에 대한 규명을 연구하는 뭐 중력 탐사로 싱크홀을 방지하거나 탐지하거나 그리고 지진파 이방성, 그리고 지진 동력학적으로도 하고요. 또 지하수 오염 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세부에서는 지표 변이 및 지하수 환경 변화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지질 재해 발생 지역에서 이제 지하수의 이렇게 물리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플러스 수화학적인 거 플러스 앞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생물 얘기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미생물적인 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도 다른 연구팀에서는 이제 뭐 수치 연구도 하고 있고요. 모델링으로 제시도 해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연구, 이 과제, 연구재단 지원받아서 하는 이 중점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구과학의 대중화의 역할도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실험도 해주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또 제가 여기도 오기도 했고요. 네.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지진파나 주변 악성의 압력을 가하면 지하수 지층이 폐수층의 압축과 작용성이 감소되고 지하수 수위가 또한 하락을 네, 아주 짧습니다. 네. 그 지진이 오게 되면,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라고 하면은 지하수가 사전적 정의로는 지하 땅 속에 있는 그 공극을 채우고 있는 물을 우리는 지하수라고 해요. 그러면 땅 속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하수는 영향을 받겠죠. 수위가 움직인다거나, 원래 지하수 수위는 비가 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비가 안 오면 내려가고요. 근데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 포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출렁출렁 한다는 거는 다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서, 수위를 가지고서 지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수온. 지하수 수온은요, 우리가 연중 14도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열, 히트 펌프도 이용을 하죠. 지하수 온도는, 여러분 14도 온도는요,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한 물이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따뜻한 물이에요. 근데 그런 물을 이용한 그 온도차를 이용해서 지진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온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갑자기 뜨거워질 수도 있죠. 갑자기 뜨거운 물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지진과 함께 지하수 내에서의 그런 피지컬적인 변동을 가지고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재해에서 이런 지하수 환경의 변화를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지질 발생에 의한 지하수 환경 분석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또 예측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하수 지표 변이에도 지질 재해에 있어서 지표 변이에 대해서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는 특히 지질 재해 시 작용하는 수리 지질학적인 요인을 산출하는 이런 연구도 하고요.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널 사이언스 오브 토탈 인바이러먼트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포항 지진에 의해서 이 지열점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지하수를 활용해서.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퍼스트 오서는 제 학생인데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그대로 지진 전후로 지하 수위의 그런 아노말리, 그러니까는 그런 비이상성과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미생물의 군집 변화도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지진의 전과 후에 비교하는 논문을 작성해서 했었죠.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포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유발 지진이냐, 촉발 지진이냐, 자연지진이냐 하면서 아직도 말이 많죠. 그렇죠? 누구는 자연지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구는 촉발지진, 유발지진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다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열 발전에 의해서 우선은 인공적으로 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 5.5짜리가 났었고, 특히
이 아까 말한 경주 지진과 다르게 이곳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이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에 물을 여러분 지열발전소가 뭔지는 아시죠? 네, 지열발전소는 이 땅속에 있는 지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하면서 뭐 해야 될 포션이 있어요. 에너지 믹스에. 근데 그 중에서 뭐 태양광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열 발전소에 그래서 이제 이 지열 에너지는 이제 아웃이 되긴 했지만, 연구가 끝이 나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 있는 이 지열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열정 두 개를 둡니다. 주입정과 생산정이 있는데, 물을 집어넣고 이제 따뜻한 물이 올라와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 현장이에요. 포항 지열 발전소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생산정과 이제 주입정과 생산정이 있는데, PX1과 PX2가 있습니다. PX1과 2는 지금 여기 한 6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서로 이 관정과 관정 사이는. 근데 이제 이 밑에 보면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꺾이면서 여기 이 사이는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포항 지열 발전소 지열정에 물을 주입을 저희가 한 5번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나온 것이 5번 주입을 했는데, 이때 세 번째 주입했을 때 규모 한 3.2 정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5번째 때 이 5.5짜리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전에 그 인젝션 한 그 물의 양을 가지고서 이 정도 넣으면은 이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2014년에 맥갈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빨간 선 아래 우리가 넣은 물의 양에 비하면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포항 지진은. 그러니까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진이 일어난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지진 전과 지진 후에 데이터가 있으니 지진 전과 지진 후에 이런 수위 자료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온도 자료를 가지고서 논문을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또한 제가 또 이 지진이 5.5짜리 지진이 나기 전에 한번 좀 이렇게 작게 우리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1, 2, 3 정도는 인지하지 잘 못하잖아요. 그 인텐시티가. 그래서 그때 지진이 5.5짜리 나기 전에 제가 이 샘플링을,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샘플링을 하게 됐었어요. 이 지열정에서. 근데 계속 이제 하얀색 물이 자분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샘플링을 해서 저는 이제 미생물 분석을 했었죠. 그랬더니 지진 전에 이 PX1과 PX2의 그런 미생물의 군집 구조가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 다양성, 원래 뭐든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한 종이 우점하고 있더라고, 두 개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진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PX1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고 주변의 지하수 관정의 미생물 구조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지열정 2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미생물 구조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왜 지열정 2는 왜 이럴까라고 보니 이 단층면에 대해서 이 3.8km 정도의 지점에서 이 단층이 생기면 이 단층 주변으로 이게 머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가우지라고 하는데 이 가우지가 이제 발견도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지진이 여기 지열정 2가 아직도 회복이 더디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리고 또 지열정과 지열정 2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많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서 지금 지하수 수위만 봐도 이 지하수 수위가 지금 뭐 옆에 있는 지열정 1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지하수 수위가 계속 똑같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열정 2는 그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굉장히 80m? 그러니까 150m 정도 이하에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또 이거는 네이처 자매지에 저희랑 같이 연구하는 연구팀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또 지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 지하수의 수위와 그다음에 온도의 이런 어브노멀한 것과 또 미생물의 군집 구조도 굉장히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진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여기가 지열정 2는 좀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또 지열정의 그런 수리 화학 뿐만 아니라 미생물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진의 이벤트의 전후 상호작용을 밝혀내는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또 이거는 이 포항 지열정과 주변 국가 지하수 관측망의 자료를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국가 지하수 관측망이라고 국가에서 많은 관정들의 수위나 온도, 이씨 뭐 그런 자료들을 계속 로깅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와 그 포항 지열정과의 관계를 해봤더니 이 지열정과 이 포항 지열 발전소의 지열정과 주변 국가 지하수의 관측망의 수위 및 수화학 자료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더니 이 지열정과 달리 그런 8개의 국가 지하수 관측망에서 이 지진에 대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이런 수위나 이런 그런 온도의 변동이 포착이 됐다는 것을 쓰는 논문을 출판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또 뭐냐면요. 제가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이제 국제저널에 한번 얘기했던 거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지진을 연구하는 수리지질학자, 저 같은 수리지질학자들은 수위 또는 수화학 자료 아니면 온도 자료만 가지고서 이런 지진에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물리화학적인 연구로 진행을 했다면 지구 미생물학적인 연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연구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단층대와 지하수대에 대한 지질학적인 특성, 그리고 수문화학적 변화, 그리고 미생물학적인 생태를 연관시켜서 단층대, 지하수층의 각 특성에 대한 지진 위험 평가 방법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연구를 해서 출판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포항 지진과는 다르게 경주 지진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이제 저널 오브 하이드롤로지에 제가 주저자로 냈던 논문인데, 이런 지하수 지진이 미생물, 특히 우리가 아는 박테리아, 세균과 고세균의 그런 지하수 이코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서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까 뭐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염기서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코드로 이렇게 찍어내서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배통 분석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수리 화학 및 동위원소 데이터를 미생물과 연결을 해서 상호 관계도 확인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진에 의해서 지하수 생태계에, 사실 지하수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진이라는 어떤 그런 힘이 가해졌을 때, 특히 미생물의 종의 수 또는 풍부함이 변화될 수가 있고, 또 주요 화학 분석 항목들과 함께 미생물학적 특성 또는 지하수에 대한 지대 영향을 분석하는데 이 좋은 자료가 추가 지표가, 그러니까 다른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온, 수위, 뭐 다른 케미컬 데이터가 아니라 미생물도 하나의 주요 파라미터로 지진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거는 경주 지진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진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경주 지진 전후 지하 수위도 했었고, 그다음에 라돈, 스트론튬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동위원소 가지고도 이제 지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라돈 많이 알죠? 라돈 침대 예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라돈은 자연 방사성 물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돈의 반감기 아세요? 3.8일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현장에서 라돈을 측정을 해서 이 라돈 관련한 지진 연구를 하려면 현장에서 계속 기계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이 연구 다음으로 저희가 또 근래 또 한 달 전에 여기 친구와 제가 같이 쓴 논문은 사이언스 리포트에 나왔는데, 그때는 토론까지 했었어요. 토론은 반감기가 55초예요. 55초. 그런 것까지 디텍트하면서 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돈 농도를 어떻게 왜 지진과 연결을 하냐 하는데, 그 라돈은 그 화강암 같은데, 한강 같은데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단층처럼 갑자기 지진이 단층이 쫙 쪼개지면, 암석이 쪼개지면 그 속에 있던 라돈이 물로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라돈 농도가 높아졌다? 이거는 지진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로 라돈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합니다. 특히 스트론튬도 하고, 이거는 워터락 인터액션을 위해서 연구를 하긴 하는데, 라돈을 특히 그래서 지진 연구에서 지하수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케미컬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특히 토론, 아까 말했던 55초, 이거는 굉장히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디텍트하기 되게 힘든데 여기에는 제가 싫진 않았지만 한 달 전에 나온 출판된 논문에는 토론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썼었어요. 근데 토론은 왜 했냐면은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이제 라돈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지진이 나면은 땅이 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계속 땅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에서 계속 지하수를 펌핑하면서 이 샘플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렇게 찍힌 걸 보니까 야, 토론이 나왔어? 이 토론이 나올 수 있어? 그랬는데 그 기상청의 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샘플한 시기에 봤더니 지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논문을 내긴 했었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조직화 지도라고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합니다.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 수리 지질학적 거독 특성이 다른 모델, 저희가 모델을 이제 4개로 나눴는데 심층 유체 상승으로 인한 워터 인터랙션이 있느냐, 그다음에 지진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또는 지진은 회복 불가능한 변형이 있냐, 아니면 해수 침투로 인한 수직적 대수층이 혼합이 되냐, 아니면 주양 이동 단층 이동 효과가 있느냐 그룹을 나눠서 했는데 이 그룹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경주 지진과 관련된 숨은 지화학적인 변화도 파악하고 이제 그룹화를 했죠. 1, 2, 3, 4 이 네 가지로 이 그룹의 메커니즘으로 지진이 수리 지화학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야 하면서 이런 지하수계 반응에 대한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논문도 출판했었습니다. 네, 지하수를 하시는 지진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지질학자 중에서도 수리지질학, 땅속에 있는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지진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되는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진 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저는 모로코에서 그 지진을 경험했을 때 정말 저는 꿈을 꾸는 줄 알고 정말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정말 얼음이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저한테 지진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순간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는 그때 핸드폰과 그 다음에 제 여권을 들고 밑으로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안 탔습니다. 계단으로 내려오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파도 예전에 기상청에서 이런 조기 경보를 하고 있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금 저도 지진에 관련해서 수리 지질학적으로 어떻게든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 지진 조기 경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지진 해일이 왔을 때는 8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은 지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 가능 시간이 2초입니다. 근데 그때 동안 이제 여러분들 빨리 인식해야 돼요. 사실 제가 대만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은 항상 그 주변이 지진의 피해의 모습을 그냥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항상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나면 숨기잖아요. 빨리 치워! 그러는데 거기는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울어진 전신준이 그렇게 그냥 있어요. 그게 보고 느끼라는 거죠. 계속 지진은 지금 당장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 같아요. 그 활동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근거리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해야 됩니다. 근데 5초 안에 그냥 이게 이런 밑으로 들어가면 되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하이로 랭크이 되는 것은 압사예요. 압사.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밖으로 탈출을 하면은 여러분들 90%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침착하게 여기 나와서 상황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지하고 빨리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 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대만에 갔었다고 했었잖아요. 학생들을 데리고 그 대만에 갔을 때 지금 그때 제가 이 집을 보면서 그랬어요. 지진으로 가세가 기운 집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직접 당하면 되게 무서운 지진, 그리고 여기도 전신주가 지진으로 인해서 또 있었는데 이것도 대만에서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코리아 타이완 조인트 필드 트립 하면서 지금 옆에 이제 제가 이거 맨 앞에 저희 첫 장에 아이들이 이거 쓰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쓰고 장난치면서 막 찍었었어요. 근데 직접 당하니 이거는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진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우리 그 금요일의 과학터치에도 이제 뭐 진로 탐색에 대해서도 좀 써주세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앞에는 없었다가 이제 진로 탐색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 지질학은요, 여러분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AI가 대처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우리 지질학. 여러분들 그러니까 AI 챗 GTP를 활용해서 요즘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의사 없으신가요? 예, 의사 뭐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저희 지질학은 여러분 행성을 공부한 지구도 행성이잖아요. 여러분 우주로 가야죠. 그렇죠? 우주 행성을 연구할 수 있고요. 또 지구의 과거,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고체 지구의 기원, 그리고 자원도 하고, 그다음에 지질 재해 및 환경의 문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질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뭐 층서학, 퇴적학, 고생물학. 고생물하면 특히 뭐 공룡조하고 하는 친구들이 고생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구조지질학, 그다음에 지구화학, 암석학, 광물학 있습니다. 이 지구물리학 안에 뭐 제가 하는 지하수 수리지질학도 있는데 결국에는 요즘에는 학문 그러니까는 분류 기준이 또 하나 더 생겨서 수리지질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퇴적학, 고생물학 밑에 108번으로 생기긴 했지만 예전에는 지구물리학 속에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학생이 오면은 좋다. 항상 얘기를 취업진로 나가면 해요. 지구 구성 물질, 지구 작용,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서 지구 관련 변화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실내 실험뿐만 아니라 국내외 탐사 여행 좋아하고 야외 탐사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특히 제 학생도 지금 남극의 장보고 기지에 월동대원으로 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런 기회가 되게 많으니까 혹시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고 지질학에 관심이 많다면 얼마든지 굉장히 좋은 기회도 많으니 환영하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그 강연이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 2024년도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저희 강연 마무리하면서 혹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강원 흥사단이 저희 학교랑 MOU를 맺으면서 그 관련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아직 이제 학생들이 많아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저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그런 얘기들이 딱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성실, 그리고 2번째가 신의인, 그리고 3번째가 협력이었어요. 이 3가지를 할 줄 알면 어디서든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마지막에 있는 그 협력. 지금 저는 수리지질학자예요. 근데 지진과 관련해서 협력하면서 서로 함께 공동 연구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는 거, 저희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저희 중점연구소, 지구자원연구소가 협력해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그 다음에 그런 재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2024년도를 쭉 진행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협력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금요일의 과학터치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중 여러분,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2024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강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